지난 14년간의 진실이 궁금하다는 A씨. 씨는 처음에 그 큰애가 6살 때 만났으니까 2007년에 만났어요. 저 지금 45살이니까 2007년도 몇 살이에요? 28? 맞아요? 네, 28이요. 과외 선생님이었던 A씨에게 화영자 씨는 그저 친절한 학부모였습니다. 항상 선생님 하면서 간식도 백화점에서 사온 무슨 그런 음식들 이런 걸로 대접을 하고 정말 깍듯하게 돼 있어요. 항상 뭐 너무 이제 막 잘 해주시는 거 한마디로 되게 풍족하신가 보다, 여유가 되게 있으신가 보다. 수업을 갈 때마다 선물을 챙겨주던 그녀. 야, 점차 좋은 언니 동생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잘 챙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2011년도가 되면서 20대인데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냐. 과외를 한 지 4년째 소위 꿀알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화영자 씨. 꿀알바가 뭡니까? 선생님 사실은 제 친구가 지금 중소기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빌붙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40년 지기가 운영하는 의류회사의 투자자가 되자는 이야기였는데요. 회사에서 원단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대금인 달러 대신 투자자들의 원화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고 이후 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달러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일명 환차익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회사의 투자자가 되면 환율 차이로 얻은 수익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같은 가정주부가 이런 거 다 어떻게 사겠어요. 알바해서 하는 거지. 그녀의 제안은 달콤해 보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선생님 왠지 믿음이 가서 껴주겠다. 왜냐면 이런데 나를 껴준다고? 제가 원했죠. 2011년 A씨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불안해지네요. 첫 투자 금액 1,000만 원. 약 한 달 뒤 정말 월 2%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 진짜 나오네? 이게 진짜 나오네? 몇 달은 나오겠죠. 이거 내 은퇴 자금이다. 이 돈으로 미래에도 설계한 거죠. A씨는 행복하기만 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 이제 하반기인가 그때부터는 이자가 좀 늦춰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 퍼센티지가 낮아진 거죠. 계속해서 미룹니다. 이제 12월부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총 들어간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5억 6,600만 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아예 못 받은 게 3억 6,200만 원. 3억 6천만 원 못 받았다고요? 어휴 참.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 동안 약 5억 6천만 원을 투자한 A씨.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없었습니다. 왜 보냈을까? 지금 그거 갖고 있잖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울면서. 화영자 씨를 기억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는 거예요? 화영자 씨의 23년 지기라는 B씨. 2002년도에 조리원 동기로 만난 거죠. 그 조리원부터.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거의 뭐 반절은 살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대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화영자 씨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계곡도 같이 가고 놀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다고 하면 되죠. 저는 어디 가서 난 조리원에서 만난 친구가 날 보기 위해서 대전까지 이렇게 자주 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잘한다고 그랬었죠. 저희 아주 군대를 갔는데 빵 사들고 2번이나 갈 거냐고. 나는 안 가는데 내 아들이어도 안 가는데 쟤는 남의 아들한테까지 저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이야. 화영자 씨는 너무나 고맙고도 미안한 친구였습니다. 살뜰히 챙겨서 투자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보내준 거야. 이거 차용증. 그런 친구의 투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B씨. 언니 이거 한차익으로 하는데 돈 좀 빌려줄게 그러더라고. B씨에게는 의류공장 투자가 아닌 은행을 다니는 지인을 통한 환차익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인 또 참 많네요. 아이고. 그렇게 2005년 9월 B씨의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알뜰하게 모아놓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다 정말 들어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 작년부터 안 나왔지 이자가 거의. 이자가 거의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은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봐. 뭐 기다려봐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가 투자에 대한 이익은 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독촉했다는데요.
나 없다. 돈은 내가 어딨냐. 내가 그랬죠. 언니 주변에 있잖아. 언니나 동생이나 한번 물어봐봐. 이러면서 막 조르죠. 그 친구가. 돈을 맡겨놓은 사람 같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녀의 계속되는 입금 독촉. 그래도 친구이기에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23년이란 시간, 아이고. 23년이요? 우정에 가려졌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게 거의 20년이네. 총 2억 4천. 아이고. 기본이 억 단위네, 기본이. 정말? 아유, 그 돈 나오면 우리 아들 저기 트레이너거든요. 내가 헬스장 하나 지어주리라. 그걸 늘 꿈꾸면서 얘한테 공수표 좀 날렸거든요. 큰아들한테. 아이 웃겨. 아이 웃기더라고. 피해자들이 꿈을 포기하는 동안 허영자 씨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게 되게 많았어. 신발도 막 프리미엄 슈즈 있잖아요. 뭐 50에서 70만 원짜리. 고가의 신발을 수집하는 취미. 이야.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매출 올린 사람 주는 거 있잖아요. 백화점 VIP고. 1년에 백화점에서만 최소 5천만 원을 쓴 그녀.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어치 산 거. 저한테 사진 보내주고. 쉬어. 근데 집에 가보면 가전이 싹 다 바뀌어 있고. 그리고 900만 원짜리 빈티지 가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현금으로 막 사고. 자녀에 대한 투자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 둘을 사립을 보냈잖아요. 사립학교는 뭐 연애 막 3천이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막 더 되면 막 5천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 선수 반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코치비가 기본으로 이제 100만 원대로 들어가고 한약으로 막 240만 원 막 이런 거 계산을 해보면 연애 1억도 모자라요 그분은. 내 돈 털어서 자기가 다 간 거야. 아, 친절한 허영자 씨의 실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는 그날, 7월 5일날 전화를 했을 때는 이제 7월 10일날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7월 10일날 진짜 나오나 보다. 약속의 7월 10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9일에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선생님 소식 들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녀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거 왜 하루 전에 왜?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 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을 우연히 만난 거죠. 그 친구가 그 의류회사, 남편이 의류회사 한다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돈 안 나와서 어떡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더니 갑자기 저를 약간 밀치면서 어제부터 사람들이 와서 뭐 투자를 했다.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30-40억은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투자의 진실. 순간 이게 다 모든 게 다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그러면서 무슨. 나를 다 보고 속닥거리는 것 같고 야, 쟤 지금 잘 속고 있는 거 맞지? 아이고. 충격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이날 진실을 듣게 된 이는 A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사귀었던 걸 장례식장에서 안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결성된 피해자들의 모임. 아이고. 허영자와 함께한 세월을 모두 합쳐 75년. 이야.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될까? 22년도 말에는 22억이 된 거예요. 원금이 22억 5천이 된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또 하는 사람이 또 하니까 그러면 그 돈 갖고 한번 이런 거 저런 거 이 언니가 한다는데 한번 해볼래? 하고서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남편이 들어가면서 이제 억 단위가 이제 되고 자기 친구가 군복 납품을 한다고 군인 뭐 간호복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구하려면 구할 수 택하니 있잖아요. 갖고 와가지고 뭐 시장에서 산 거 같은데 그냥 이런 많이 파는데 시장에 가면. 피해자들이 투자처로 알고 있는 허영자 씨의 절친 김 씨.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저희 신랑이 오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옷을. 근데 반은 또 저희 신랑한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10원도 받은 게 없어요. 제가 10년치 통장 까라고 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해서 알았지 저는 그전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뭐가 진실인지 저도 궁금해요. 투자처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의문스럽다는 피해자들. 이제 빈소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다고.
뭐 아버님 현충원 갔다가 오는 길에 국도에서 어디 빠져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거를 늦게 발견이 됐다. 허영자 씨가 살았던 아파트. 피해자들은 이제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잠시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7월 달에 7월 9일에 주차장에서 좀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상황을. 상황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CCTV를 돌려본 거예요. 네, CCTV 돌려봤더니 오후에 아주머니가 차에 들어가셨고 그 뒤로 아들이 안에서 이기는 걸 확인하고 그 뒤로 이제 막 경찰 뭉쳐와서 그 유리창 깨고 하는데 모습들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생전에 뜯어낸 금액이 총 얼마 정도 있어요? 대략으로 봤을 때는 한 60억? 그냥 그렇게 그냥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자기네 살 고민을 다 해놨겠죠. 그거 진짜 사명으로 해놨던 분명 뭔가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좌를 깔아. 이거는 우리가 봐도 남편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피해자들은 허영자 씨의 남편 양 씨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남편 양 씨. 하하. 양 씨에게 피해를 변제받을 수는 없을까? 아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되어 있고 이제 혹시 아파트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에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어때? 하면서 아파트를 들여다봤더니 아파트는 몽땅 다 대출이 잡혀있는 상태,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팔았어. 허영자 씨가 살았던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2금융권에 잡혀있는 약 10억 원의 융자. 아이고. 그런데 허영자 씨의 사망 후 급하게 매매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겪고 있는 이 집을 돈도 다 안 주고 어떻게 등기를 했냐 그랬더니 강요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와이프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한 일은 모두 모른다고 일관하는 양 씨. 그의 수상한 행적은 더 있었다는데요. 변호사를 사서 이제 민사 그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한 거죠. 이제 한 달 만에 답이 온 거죠. 왔는데 피고소인의 아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남편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와, 그 아빠가 이혼 상태다. 그래서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넣을 수가 없었다. 이혼 시점은 4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와이프라고 호칭을 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이프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이혼을 한 4월 이후로도 늘 남편을 언급했던 허영자 씨. 부부가 15년 이상 다녔다는 단골 미용실을 가보았습니다. 일단 누가 같이 오기도 했어요? 같이 오시기도 했죠. 6월 말 7월 초 사이? 그래서 두 분 같이 시술 받으시고 아니 남편이요. 아빠 언니는 같이 받아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던 부부. 이혼을 한 이유가 뭐냐? 그때 뭐 집을 산다고 이혼을 했대요. 그 보통의 가정에서 와이프가 집을 산다고 이혼을 하진 않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럼 집을 가지고 있겠네요. 제 생각엔 집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 이제 피해자들은 남편 양 씨에게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 아무도 안 계세요? 기다려봤지만 양 씨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양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때 누가 오는데요? 말씀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너무 많다. 피해자가 제일 큰 피해자는 나예요 지금. 그러면 그 입장 아예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안 한다고 했어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피해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경찰 신고할 수밖에 없고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괴로운 제일 괴로운 사람인데. 피해자분들이랑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좀 견제해 주실지.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입장만 반복한 남편 양 씨.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인이 투자자를 모으고 소위 말하는 사기로 보이는 이 행동을 한 게 10년이라 치면은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기간을 같이 했고 마지막에 잠깐 이혼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그냥 흔히 말하는 가장 이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실 대상으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남은 것은 불신과 원망뿐. 내 인생에 도난당한 느낌인 거잖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우리 옆에, 내 옆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혐오스러워요, 이제. 벌렁벌렁. 사람이 저렇게 할 순 없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홍 씨. 운전대를 잡은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고가 났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신호 라인 앞에 손님이 뒤에서 그냥 직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차선 타가지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난 거죠.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사고. 무엇보다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더 의아했답니다. 깜짝 놀랐죠. 신호만 대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놀랐죠.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휴대폰을 줍느라 실수로 박았다는 말에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홍 씨. 그런데 6개월 후에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 그 광역수사대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 알은 거죠. 이게 사기되려는 거는 상당히 뭐랄까 좀 섬찟했어요. 그게 거의 살인이잖아요, 살인. 고의적으로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 된 그날의 진실.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택시를 쫓아가죠. 택시입니다, 저 앞에. 이 택시 기사는 완전히 피해자죠. 차에 받치고 그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서 뒤에 타는 사람들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보험 사기에 일반인이 가담하는 사례가 무려 늘고 200번 있습니다. 넘게 보험 사기를 저지른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 사기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 사기. 점차 수법이 교묘해지더니 이젠 새로운 단어까지 등장했답니다. 영어로 DK라고 이렇게 한 거고 한글로는 디귿 키역. 뒤에서 쿵 받았다. 그래서 디쿵이에요? 뒷궁은 신종 보험 사기 수법인데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부분도 뒷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을 노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30m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 따라서 사고 시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주가 70% 이상의 책임을 물게 된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이제 속도가 빠른 경우에 원심력에 의해서 그 차량이 이제 오른쪽으로 좀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사기 혐의 차량이 그 오른쪽에 일부러 좀 비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한 차량 역시 보험 사기의 주 타깃. 이렇게 법규를 위반했기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 돈을 갈취하기에도 좋다는 점을 노린다고 합니다. 뒷궁에서 또 파생된 게 공격수 또 수비수라는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공격수는 뒤에서 품위 추돌하는 차량, 또 수비수는 앞에 있는 피해 차량을 칭하고요. 늦은 밤 마치 사냥을 하듯 동네를 배회하며 타깃을 물색하는 차량 한 대. 아이고. 그런데 이 사고에는 숨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여기 과감하게 들이박으면 그냥 에어백 터질 정도로? 어중간하게 치면은 키 더 많이 그냥 세게 들이박아버려 안 X니까 에어백 터질 정도로? 아니 그 정도 터지면 형 어때요? 에어백 소리 한 200이에요 한 개당. 안돼 그러면? 아니 절대 안 터져요. 다치면은 내가 다치지 형은 안 다쳐요. 제가 형 보고 나서 전화할게요. 형 절대 저랑 아는 척하고 막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 형 친구들한테 말해줘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절대. 어제 배부는 이 형이랑 그 형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사 전화할 때 코너에서 이거 차 나올지 몰랐는데 그냥 들이박아버렸잖아. 망한테. 제가 완전 그 이제 수술로 가면 그냥 쿵 들이박아요. 야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이런 거. 야, 아니 진짜 이런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도로를 무대로 펼쳐진 한편의 연극.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나누는 일명 가피공모 수법입니다. 가피공모. 보험 사기라는 걸 알고 나니 당시엔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님들이 놀라진 않더라고요. 놀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놀라고 막 저기 할 텐데 그냥 좀 조용하고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좀 되게 어려 보였어요. 앳돼 보였어요.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 10대요? 10대라고요? 이날 택시에 탑승해 있던 4명의 손님이 편취해간 보험금은 총 460만 원. 아 그럼 이것도 승객과 뒷차가 한 팀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형이 이상한 데 있어요. 뒤콩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거기가 아니네 그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차이 타도 모르네. 그죠? 아예 모르는 사람끼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싸우거든요. 모르는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끼리도 공공연하게 범죄 공모가 이루어진다는 곳. 뒤쿵을 검색하자마자 화면 가득 모집글이 보입니다. 접촉하기 무섭게 실시간으로 수법이 공유됩니다. 뒤쿵. 지금 일당을 흥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250에 300인데요? 굉장히 지금 범행을 구체적으로 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이들의 수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 수익금을 배분할 때에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 렌터카인지를 꼭 확인한다는 건데요. 왜요? 젊은 층도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는 렌터카. 범죄 도구로 쓰이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본 보험 사기에 이용된 차량 역시 렌터카. 15년째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온 그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빌려서 사용을 하면 자기 차량이 아니고 자기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하거나 내더라도 본인한테 가는 금전적인 피해가 없지는 않지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 고의 사고가 늘면서 덩달아 높아진 보험료 할증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 새벽에 사고 접수가 됐는데 콜센터에서 잔말 하지 말고 현장 출동이나 빨리 보내라고. 아이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능숙해요. 너무 능숙한 거죠.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정차해 있던 사고 차량에서 내린 인원은 5명. 이렇듯 승차 정원을 꽉 채우는 게 요즘 두드러진 수법이랍니다. 사람당 합의금이 예를 들어서 80에서 150이 나간다고 하면 곱하기 인원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 수를 많이 태워야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죠. 보통 1인당 합의금이 150에서 180, 200만 원씩까지 가요. 그러면 한 사고에 보통 400, 800, 1000만 원씩 나가죠. 그리고 5명 타고 6명 탄 데는 한 2천만 원 나간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하나에 여러 명이 타는 사고, 카 같은 데 7명, 8명, 9명씩 타고요. 승용차도 조그만 차가 아닌 중대형 승용차에 5명씩 풀로 탑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을 부르는 신종 단어, 마네킹. 차에 탑승해 있는 것 외엔 주어진 역할이 없어 마네킹이라 불린답니다. 보험 사기를 기획하는 것도 실행하는 것도 이들과는 관련 없는 일. 반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전수는 그만큼 가져가는 몫이 큽니다. 운전수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 1년 동안 25건의 사고를 내 현재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속한 일당이 가로챈 보험금은 무려 2억 원.
제가 MBC 실험청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올해 초부터 스무번이 네네. 왜 그렇게 단기간에 맞는지. 그건 저도 모르죠. 능숙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제가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비폭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폭. 길에서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뻔뻔하네요. 뻔뻔하네요. 마네킹 뭐 이런 단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예요? 마네킹. 그런 거 진짜 몰라요, 마네킹. 하신 거는 아니에요? 네,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상대방 뭐 염려성 갖고 넘어오라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꼴로 사고를 냈음에도 운전 미숙에 불과할 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운전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타고 온 고급 렌터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듯 조직 내에서 계급과 이에 따른 수익도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모집책에 의해서 모집이 됐는데 보험방에 협조해달라.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가둬놓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지만 조직 내에선 철저히 하위 계급에 속하는 마네킹. 갈취 또는 상납을 통해 대부분의 이득은 사기를 기획한 주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죽을 용기로 일한다는 이들.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집책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나름의 검증을 몇 번이나 통과한 끝에야 겨우 알려준 접선지. 자, 과연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메시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접선지가 아닌 인근에 차를 대고 있었답니다. 야, 참. 근데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디콩하러 오신 거 같죠? 아, 제작진이 진짜 만났네요. 같이 왔어요. 네, 친구. 운전자분은 저예요. 운전자분. 궁금해가지고. 이거 하면 너 얼마나 좀 걸려요? 그런 거는 제가 말씀 따로 드렸습니다. 잘하는 거고. 하면 그냥 틀을요. 여기서 좌회전하시고 우회전하시면 큰 도로 나와요. 좌차도. 거기서 좌회전 쓰면 그냥 기다리고 깜빡이 기다리시면.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일로 나가서 천천히 갈 거예요. 저는 티 안 나게. 그럼 뒤에 박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뒷공으로 하시는 거죠. 와. 여러 번 해본 듯 동선과 수법까지 모르는 게 없는 일당. 이들에게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물어봅시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저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진짜 궁금하네요. 와, 이건 통화하러 나오신 거 맞죠? 잠깐만요. 선생님. 통화하러 나오신 거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수소문 끝에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가 빠져나온 한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나왔네요, 저기. 예. 오랜 망설임 끝에 카메라 앞에 선 그는 한눈에도 앳돼 보였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인 형한테 150만 원 빌렸는데 이제 그 형이 한 달 동안 이자를 1000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좋은 형인 줄로만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원금 150만 원 빌린 것만 주고 그냥 연락 안 받으려 했는데 이제 제 인적 사항이나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제 부모님 번호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해라. 그 불사고 내는 건데 그 차 뒤에 그냥 탑승하고 이제 합의금 받아서 나한테 돈 주면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결국 강제로 차에 타게 된 김군. 그곳에서 자신처럼 빚에 역겨운 이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 형이 약간 사채업자 약간 이런 느낌. 네, 약간 그런 돈 빌려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여자애 한 명 있는데 걔도 150 빌렸는데 걔는 300만 원 갖고 오라 했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걔가 여자이니까 너 몸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 갚아. 아니면 타라. 차에 타라. 아니면 보험
대출 받던 거 알아서 해서 갖고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 당하고 있어요. 한 번 발을 들이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담한 건수만 10여 건. 이렇게 낸 고의사고로 편취한 금액은 한 건당 80만 원에서 130만 원 선. 매번 10만 원을 제외한 보험금 대부분을 상납했음에도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그래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형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람이고 그 형 대신해서 이제 일 처리를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다든가 이제 애들한테 돈을 걷어서 갚아 주는 애가 있다든가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좀 욕도 많이 하고 약간 중간책들은 다 황상국계 그냥 생겼어요. 문신도 많고 저는 도망도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아니 다 비슷한 또래 같은데 하는 짓은 완전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구하시는 사장님들도 별로 없고 해서 그래서 돈 빌리고 이제 돈 갚으려고 또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이제 두 번째부터는 너무 돈이 쉽게 나오는구나 생각도 들었다가 잘못했다. 처음부터 돈 빌리지 말 걸 그랬으면 이런 것도 안 했을 텐데 약간 후회 많이 들죠.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과감하게 들이박으면 돼요 그냥 세게 들이박아버려요 안 동영상이 터지면 뭐야 이거 알지? 네가 지금 어리니까 너가 만만해가지고 너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꿀망지게 해야 돼 이거 알지? 처음에는 이제 뭐 지인, 선후배나 뭐 이렇게 동창들 사이로 이렇게 하다가 볼륨을 좀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직 광고, 알바 광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담자들을 다 모집을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이탈한 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좀 협박도 하고 그 합의금 받아간 거, 보험금 받아간 거 재갈치도 하고 뭐. 에이 참.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보험 사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보험 사기로 추정되는 사고는 저희는 많게는 한 30%까지 봅니다. 근데 1년에 한 10조 원 정도가 누수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노라고. 쉬운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